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험담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2번 자식들이 알면 좋을 것 없으니 참으라고 말한다. 3번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맞장구를 친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5번 본인이 잘못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대상자가 남편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했지만 여기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대상자와 말벗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상자와 말벗하는 방법은요.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합니다. 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수용을 해줘야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대상자와는요.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말벗할 때는요. 반말이나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말벗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은 4번에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2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3번 의견이 다를 때에는 전문가의 경험을 강조한다. 4번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5번 가족과의 사적 모임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네, 대상자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요.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논쟁하고 언쟁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고요. 4번에 치매로 인한 행동을 알릴 때는요. 너무 부정적이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방법은요. 2번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이게 되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한다. 2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번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4번 이해를 돕기 위해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5번 새로운 사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네, 치매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대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은요.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압력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는요. 짧은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일관성 있게 대하고요. 이름과 존칭을 사용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요.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춰줍니다. 또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으로 이해를 돕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로 대화하는 것이 좋고요. 자, 명확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요.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주는 게 좋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구해 주는 것도 좋고요. 자,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간, 장소, 사람, 시계, 달력,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와 일관성 있게 맞는 것은요. 2번에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이게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을 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편식하는 대상자 2번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3번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4번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번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대상자. 네, 자, 경관영양은요. 네, 긴 L튜브, 레빈 튜브를요, 코를 통해서 위장까지 네, 삽입을 하고요. 그 튜브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과정이죠. 대개 경관영양을 해야 하는 대상자들은요,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사람인 경우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지면 스스로 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목,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로 부상이나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수술했을 때, 그리고 마비가 있을 때도 경관영양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들에게 특히 많이 필요한 것은요, 삼키기 힘들 때, 연하곤란이 있을 때도 우리 그 일시적으로요, 네, 경관영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것은요, 5번에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2번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4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5번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넣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네,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요, 우리 전체적으로 물약, 가루약, 그 다음에 알약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라벨이 붙은 쪽에 라벨 쪽으로 물약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하지 않죠. 왜냐면은요, 라벨 쪽으로 물약이 흘러내리면요, 이름도 지워지고 약 성분도 지워지고요, 때로는 유통기한도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약이 누구 약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이 아니라 라벨이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손으로 라벨 쪽을 잡으면요, 잡고 따르면 반대편으로 따르게 되겠죠? 그러면 라벨을 버리지 않습니다. 2번,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방법 쓰지 않고요. 약을 입에 먼저 넣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사용해서요, 숟가락에 네, 가루약을 넣고 그 다음에 물약을 녹여서 입으로 먹게 하죠. 자, 3번에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손가락으로 닦아내는 거 아닙니다. 4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아주 중요한 말이죠. 눈높이에 들고, 잘했어요. 그리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네, 아주 좋습니다. 4번 답입니다. 5번 캡슐약은 벗겨서 가루만 숟가락에 넣고 물로 녹여서 투약한다. 자, 캡슐약 함부로 벗겨서 가루약으로 해서 물에 녹여서 투약하지 않습니다. 이 캡슐약도요, 어떤 거는 장에서 녹아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그 대장까지 내려가서 녹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슐약 함부로 벗겨서 가루약으로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놓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뚜껑은요, 자, 여기 답은 1번 가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한마디로 병뚜껑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선생님들 우리 냄비 뚜껑 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냄비 뚜껑 열 때 어떻게 놓습니까? 네, 냄비 안쪽이 위로 가게 바닥에 놓죠. 네,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꺼지로 닦아서 버린다. 3번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4번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번 투여 후 눈을 뜨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네. 자, 안연고 투여하는 방법은 시험에서 그림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말로 풀어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안연고 투여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하부 결막낭, 여기 눈을 아랫부분 하안검을 잡아당기죠.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요. 자, 결막낭 또는 하부 결막낭이 노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안연고는요,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짜서 길쭉하게 2cm 정도 짜줍니다. 짜주고 나서는요,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해서 안연고가 좀 섞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각막 위에 연고 직접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꺼지로 닦아서 버린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튜브가 되게 뚜껑을 열면요, 튜브 안쪽에 연고가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여있던 연고는요, 사실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연고 튜브 끝부분에 고여있는 것도 역시 오염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브에서 처음 짜서 조금 나오는 연고는 꺼지를 닦아서 버리고 중간 부분부터 눈에 짜서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투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네, 투여 부위는요,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요, 멸균 솜으로 닦습니다. 알코올이 눈에 들어가면요, 되게 자극을 받기 때문에 네, 멸균 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줍니다. 4번에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죠?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네, 오타가 자꾸 나네요.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네, 5번 투여 후 눈을 뜨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아닙니다.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합니다. 움직이게 해줘야 눈 안에서 연고가 좀 퍼지겠죠.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번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네,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입니다. 귀요. 자, 귀에 약을 투여할 때는요, 귀를요,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귓구멍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주면 일자로 펴져서 약물이 들어가기 쉽게 해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자,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하잖아요. 큰 방울이 하나 뚝 떨어지면서 귀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귓구멍에 약을 주입할 때는요,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2번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햇볕이 없는 상온에, 귀약 같은 경우에는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넣는다. 하루 동안이 아니고요, 15분에서 20분간 네, 끼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거해 줍니다. 4번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귓바퀴를 왜 닦아주느냐? 귀 입구까지만 닦아주는데요, 되게 노인분들은요, 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귀바퀴나 귀 입구에 어떤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귀약을 그냥 넣어주면 그 이물질들이 귀 속으로 딸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귀약을 점적해 주는 겁니다. 4번 답입니다. 5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후하방 아니죠? 후상방입니다.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 네, 당사자가 아니라 네, 오타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2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3번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번 배변 후 따뜻한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있으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네, 자, 대상자의 침상 배설입니다. 네, 여기도 오타가 있어서 고치겠습니다. 침상 배설에서는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요. 자, 1번에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을 닦는 게 아니죠? 앞쪽에서 뒤쪽입니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네, 그 이유는요, 그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에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간이변기에 대어줍니다. 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해야지, 그 잘못하면요,
그 간이변기 가장자리의 변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간이변기를 대어줍니다. 2번 답입니다. 3번에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된다 했는데 침상 발치가 아니고요. 침대 상체입니다. 상체를 올려줍니다. 그래야 배에 힘을 주고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 4번에 배변 후 따뜻한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자, 많은 선생님들이 이 4번이 왜 답이 안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물티슈로 닦았어요. 닦고 났으면은 바로 옷을 입히면 안 되고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있으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피가 섞여 있으면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간호사에게 보고해 줘야 되죠.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2번. 둔부 주변을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해준다. 3번. 기저귀에 소변이 조금 묻은 경우 말려서 재사용한다. 4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5번. 교환 전에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기저귀 사용 돕는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번에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자, 발적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단계를 말합니다. 욕창의 1단계요. 그래서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합니다. 보고해 줘야 돼요. 자, 2번. 둔부 주변을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한다. 둔부 주변은요, 항상 젖어 있고 습해 있는 피부가 있기 때문에요.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 해주면 피부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함부로 하지 않고요. 3번. 기저귀에 소변이 조금 묻은 경우 말려서 재사용한다. 기저귀는 절대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자, 허리를 들 수 없으면요, 옆으로 돌려서 기저귀를 교환해 줍니다. 5번. 교환 전에 면덮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면덮개를 덮어주고요. 그 안으로 해서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리는 것이죠. 노출을 최소화해 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좋습니다. 5번 답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2번. 소변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3번. 소변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번.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주머니를 교체한다. 5번. 소변색이 탁해진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 관리법입니다. 자, 1번에 소변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소변주머니는요, 세척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에 소변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물로 헹구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3번. 소변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맞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보면요, 이 소변주머니를 하고 있던 내용물을 버리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그래서 일반 화장실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답입니다. 4번.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주머니를 교체한다. 자, 아랫배가 팽만하다, 빵빵하다 이런 얘기할 때는요, 방광에서 소변주머니로 소변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 유치도뇨관 소변줄이 꼬였는지 꺾였는지 눌렸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눌리거나 꺾인 것이 없는데 소변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보고해 줘야 됩니다. 5번. 소변색이 탁해진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자, 탁해지면 누구에게 보고하죠?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표백제에 의치를 담가 소독한다. 2번.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3번. 의치를 끼우기 전에 뜨거운 물로 데운다. 4번.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번.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자, 의치 관리법은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치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1번에
표백제 의치 담그지 않습니다. 변형됩니다. 2번에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자, 물을 받아서 하지 않고요. 흐르는 미온수를 사용합니다. 흐르는 미온수. 자, 3번 의치를 끼우기 전에 뜨거운 물로 데운다. 네, 의치를 끼우기 전에는요. 그 구강세정제나 물로 입을 헹궈줍니다. 먼저 입을 헹구고 그래야 입안에 그 어떤 이물질이 남아있는 것이 의치와 잇몸 사이에 끼지 않습니다. 입을 헹궈주고요. 4번에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동시에 끼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의치는요. 끼울 때 윗니부터 하고요. 윗니부터 뺄 때도 윗니부터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끼우지 않고요. 5번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아주 좋죠? 네,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헹구면요. 의치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죠.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샴푸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2번 샴푸를 수건에 묻혀 머리카락을 닦아낸다. 3번 샴푸를 머리카락에 발라 흡수시킨 후 빗어준다. 4번 샴푸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충분히 닦아낸다. 5번 샴푸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두피에 바른다. 네, 자, 드라이 샴푸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드라이 샴푸 사용법을 봤을 때요. 보면요. 자, 일단은 머리카락에 드라이 샴푸가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르고 나서요.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품이 뽀글뽀글 나면서요. 그 거품 위로요. 그 기름때와 그 머리때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줍니다. 그래서 드라이 샴푸는요. 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물이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샴푸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린스 쓰지 않습니다. 2번 샴푸를 수건에 묻혀 머리카락을 닦아낸다. 수건에 묻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다음에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 해주는 거죠. 3번 샴푸를 머리카락에 발라 흡수시킨 후 빗어준다. 네, 흡수시키는 거 아니고요. 4번에 샴푸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충분히 닦아낸다. 아주 좋죠? 네, 마른 수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샴푸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두피에 바른다. 아니죠. 두피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발라서요. 네, 마사지를 해서 거품이 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번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네, 회음부 청결 돕는 방법의 오른쪽에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그 목욕담요를요, 마른 목골로 대상자 몸에 덮어줍니다. 그러면요, 이 마른 목골 한쪽이 침대 밑으로 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늘어진 부분을 네, 다리 사이로 이렇게 감아 올리죠. 그러면 바지처럼 되고요. 이 가운데는 가려져서 그 노출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자, 다리를 쭉 편 상태가 아니라 무릎을 세운 상태이죠. 네, 다리를 쭉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웁니다. 2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네, 물휴지로 닦는 것이 아니고요. 물을 흘려보내서 닦아줍니다.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좌욕하지 않고요.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네, 회음부 할 때는요. 전용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 수건을 쓰지 않으면요.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식사하면서 입 주위도 닦았는데 또 엉덩이 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세탁을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엉덩이 닦았던 수건으로 또 입을 닦아준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용 수건을 쓸 때는요. 색깔을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탁을 분리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회음부용
그 다음에 얼굴용, 몸용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번,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등 밑에 깔아주는 것이 아니죠. 몸 위에 덮어주는 것이죠.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번,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3번, 코 안과 코볼, 둘레를 깨끗이 닦아낸다. 4번,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5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네, 침상 세면의 방법을 묻습니다. 1번에 침대 수평으로 하지 않고요. 대상자를 앉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앉히거나 상체를 높여줍니다. 상체를 높여줍니다. 자, 2번에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네, 여기 미용실이 아니죠. 면도칼로 사용해서 눈썹 다듬기 하지 않습니다. 3번에 코 안과 코볼, 둘레를 깨끗이 닦아낸다. 네, 코를 닦을 때는요. 코 박만 닦는 게 아니라 코 안도 닦아주고요. 코볼, 콧방울, 그리고 둘레도 깨끗이 닦아줍니다. 3번 답입니다. 4번에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자, 이거 순서 틀렸습니다. 바로 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눈, 그리고 코, 그 다음에 뺨, 그리고 네, 귀, 목 이렇게 내려옵니다. 5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자, 알코올 솜 쓰면요,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알코올 솜 쓰지 않습니다.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있는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자, 수액을 맡고 있다, 뭐 단추가 있다 없다 할 때 옷 갈아입기에서는요, 자, 기억하실 것이 입마, 건벗이죠. 자,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고요.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첫 번째로요, 어느 쪽 편마비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자, 이분은요, 왼쪽 편마비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요, 입히는 것인지 벗기는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여기는 벗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건벗에 해당되겠네요. 왼쪽 편마비의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왼쪽 편마비의 건강한 쪽은 오른쪽 팔이죠. 그래서 이번에 오른쪽 팔, 수의 왼쪽 팔, 요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히기 문제를 푸실 때는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어느 쪽 편마비이냐, 그리고 입히는 것이냐, 벗기는 것이냐, 요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 입마 건벗에 맞춰서 네, 문제를 푸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2번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3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번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5번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네, 자, 옆으로 눕혔을 때 이때는요, 옆으로 눕히는 것은 측이죠. 네, 측위로 옆으로 누웠을 때 가장 안정된 것은요, 자, 선생님들도 옆으로 누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자로 누워있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뒤에서 봤을 때는요, 엉덩이를 앞으로 뒤쪽으로 좀 굽혀서 쭉 뒤로 빼고요. 그 다음에 무릎은 앞으로 해서 무릎을 굽혀주는 것. 요 자세를 하면요, 굉장히 편안하죠. 그래서 쿠션은요, 이 앞쪽에도 대줄 때 있고요. 어떨 때는 이 뒤쪽에다도 쿠션을 대주기도 합니다. 등 밑에.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역시 쿠션을 대주면 굉장히 편안해지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가 되겠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켜 세우는 순서는, 자, 앞에서 일으켜 세우는 순서와 옆에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요, 이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 앞이나 또는 옆이나 둘 다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자, 라번에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준다. 자, 이 발을 이 뒤쪽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가번에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합니다.
자, 지금 이분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요, 어느 쪽 편마비인가요? 네, 그렇죠. 좌측 편마비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왼쪽 다리를 지지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다번에 네, 양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잡고 대상자의 상체를 숙이며 일으켜 세운다. 네. 자, 대상자가 앞으로 많이 수그릴수록 일어나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 네 번째는요. 대상자의 가슴을 어깨로 지지하여 상체를 펴게 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네. 대상자의 양 무릎을 펴고 선 자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준다. 해서 5번 라가 다나마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번 머리 쪽 침대를 조금 더 올려준다. 3번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번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준다. 5번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네, 정답을 보면은요. 자, 지금 이 대상자는요, 반좌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좌위는요, 상체를 45도 정도 높인 자세이죠. 그런데 상체를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요, 사람이 자꾸 밑쪽으로 많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밑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릎 쪽을 약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자세가 편안해지면서요. 네,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다리 쪽에 침대를 살짝 올려주는 것, 이게 방법이 되겠죠.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것은, 자,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다리 길이에 맞추는 것은 여기 발받침대를 위로 조금 올리든지 밑으로 내리든지 하는 거예요. 자, 발받침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 자, 어떤 대상자는 키가 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대상자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무릎 길이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발받침대를 위쪽으로 내려줘야 되고요. 자, 다리 길이가 짧은 사람은 위쪽으로 올려주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다번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손으로 침대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옮긴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하여 옮긴다.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침대가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놓고 옮긴다. 5번 휠체어에 옮긴 후 대상자의 앞쪽에 서서 배를 밀어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다. 네, 자,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거의가 꼭 한 번씩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대상자는 침대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침대 옆에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놓느냐? 건강한 쪽으로 놓고요. 자, 30에서 45도 각도로 또는 네, 침대와 나란히 놓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우리 그림에서는요. 대상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쪽 편마비라고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좌측 편마비죠. 왜냐하면요. 자, 휠체어가 오른쪽에 왔죠. 대상자 머리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을 때 네, 오른쪽에 왔기 때문에 오른쪽은 건강한 쪽입니다. 그래서 4번에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침대가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놓고 옮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이거는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때는요.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요.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는 제일 먼저 안전벨트부터 푸는 게 아닙니다. 휠체어를 가져다 놓은 다음에 안전벨트를 푸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차에서 내릴 때는요. 다리 한쪽씩 차례대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두 다리로 일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보면요. 제일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히 또는 나란히 놓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려놓죠. 그리고 나서는 라번에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힙니다. 그래서 2번에 나다 가라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 A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문제에서 키워드는 오른쪽 편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부축할 때는요, 요양보호사는요, 건강한 쪽에 씁니다. 건강한 쪽에 서서요. 건강한 쪽에 위치해 주고요. 자, 대상자의 건강한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손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양보호사의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잡아줍니다. 그랬을 때 이 요양보호사는요,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팔은 A가 왼쪽 팔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잡는 위치는 왼쪽 손목을 잡아주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복지용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번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번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번 흘림 양이 500ml 이상인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자, 요실금 팬티는요. 이 팬티 같이 생겼지만 패드가 좀 두꺼운 방법으로 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팬티는요, 세탁을 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요실금 팬티는 세탁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세탁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냄새가 심해요. 3번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덧입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한 개만 입어도 됩니다. 4번에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큰 것으로 사용할 필요 없고요. 꼭 맞는 것을 사용합니다. 5번에 흘림량이 500ml 이상인 대상자, 자 500cc 이상이면은요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큰 기저귀가 필요한 것이지 요실금 팬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의자와 바구니가 달린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대상자, 2번 손잡이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대상자, 3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4번 이동 중 보행기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5번 하체의 근력이 약화되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자, 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은 실버카입니다. 실버카. 우리 길거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바퀴가 모두 달려있기 때문에 손잡이에 있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1번 근력과 지구력 향상, 2번 스트레칭과 운동 능력 강화, 3번 근육의 유연성과 신장성 향상, 4번 유산소 운동과 폐기능 강화, 5번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 정답은요 5번에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요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치아 손실이 있는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은 1번 감자는 바싹 튀겨 소금을 뿌린다. 2번 흰떡은 큼직하게 썰어 기름에 볶는다. 3번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4번 밑간에 놓은 조기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다. 5번 소고기는 납작하게 점여서 말려 육포로 만든다. 자, 치아 손실이 있는 대상자라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요, 자, 저작 도움식을 드려야 됩니다. 저작 도움식은요, 씹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삼키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잘게 썰어서
드리든지 아니면은 부드럽게 해서 드립니다. 자, 1번에 감자를 바싹 튀기면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죠. 2번에 흰떡 큼직하게 썰어서 또 기름에 볶는데요. 그러면 너무 딱딱해집니다. 3번에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 찌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네,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3번은 저작 도움식에 해당이 되겠고요. 4번에 밑간에 놓은 조기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요. 너무 딱딱해집니다. 생선은 오래 구우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이분 드시기 어렵습니다. 5번에 소고기는 납작하게 점여서 말려 육포. 자, 육포 너무 딱딱하죠? 네, 좋지 않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징어는 물을 붓고 오랫동안 삶는다.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번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번에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한다. 네, 자, 제가 대상자 식사,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도와드리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오징어 물을 붓고 오래 삶으면 어떻게 돼요? 질겨집니다. 질겨지고 딱딱해지죠. 2번에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아주 좋죠? 이렇게 되면요. 된장, 간장을 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죠. 3번에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기면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씹기가 나쁩니다. 좋지 않고요. 4번에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 이 단당류는요, 위험한 것이 특히 이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는 우리 복용을 했을 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자, 5번에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세끼를 제공하면 너무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만 주는 것 좋지 않죠? 채소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마시는 형태의 요구르트를 먹인다. 2번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3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인다. 4번 식재료를 큼지막하게 조리하여 천천히 먹게 한다.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자, 문제 키워드는요.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연하곤란입니다. 연하곤란. 다른 말로 하면요. 삼킴장애이죠. 삼킴장애인데. 자, 1번에 마시는 형태의 요구르트보다는요. 마시는 것보다는요. 떠먹는 형태가 좋습니다. 자, 우리 살에 걸릴 때는요. 어떤 액체가 더 많이 걸릴까요? 이런 걸쭉한 것이 많이 걸릴까요? 네, 맞습니다. 액체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마시는 건 좋지 않죠. 이번에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주스 안 좋죠. 액체입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것은 숟가락으로 긁어서,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것은요 포크로 으깨서 해서 먹이는 것이 좋죠. 3번에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인다. 신선한 생채소에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이게 삼키기도 불편합니다. 4번에 식재료를 큼지막하게 조리하여 천천히 먹게 한다. 자,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은요. 식재료를 큼지막하게 조리하지 않고요. 갈거나 껄쭉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5번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들의 그 삼키는 방법 아주 잘 설명해 줬습니다.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세탁 전에 애벌빨래를 한다. 2번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3번 비눗물에 세탁물이 깊이 잠길 정도로 넣고 삶는다. 4번 얼룩을 제거한 후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번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말린다. 자, 문제에서는 변실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럴 때는 애벌빨래가 좋은데요. 애벌빨래는요. 자, 본세탁 전에 애벌빨래를 한다.
이 본세탁 전에요. 애벌 빨래를 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좀 더 미리 세탁해서 애벌 세탁 코스를 해서 그 다음에 본세탁을 해주는 게 좋죠. 1번 답입니다. 자, 2번에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 게 아니죠. 뚜껑을 덮고 합니다. 덮고 삶는다. 3번에 비눗물에 세탁물이 깊이 잠길 정도로 넣고 삶는다. 넣고 삶는다. 깊이 잠길 정도가 아니고요. 반쯤 잠길 정도로. 반쯤 잠길 정도입니다. 4번에 얼룩을 제거한 후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룩을 제거했으면 된 거고요. 표백제에 담가둘 이유 없습니다. 5번에 붕산수에 담가 여러 번 헹궈 말린다. 자, 붕산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느 때 하냐면요. 냄새가 심한 세탁물이에요. 냄새가 심한 세탁물인데요. 이 사용법은요.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해서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붕산수에 담갔다 여러 번 헹구지 않습니다. 담갔다가 바로 그냥 탈수를 해서 말리는 게 좋죠.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바로 정답으로 갔는데요. 1번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안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약은요. 이 치매를 발견했다 진단받는 순간부터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진행을 늦출 수가 있어요. 2번에 치매약은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인지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3번에 치매약은 부작용이 없고 완치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죠. 치매약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개 위장장애가 좀 있고요. 그리고 치매는 완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4번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자,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용량을 늘리는 사람은 누구죠?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에게 얘기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5번 치매약은 한 가지를 꾸준히 드셔야 증상을 늦출 수 있어요. 자, 치매약을 한 가지만 드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치매약 처방 받았는데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면 거기에 항정신과 약물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청소를 못하게 한다. 2번 시설에 있는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3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4번 시설에서는 청소를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한다. 5번 자녀가 알면 오해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한다. 자, 입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치매 대상자분이 자신의 방을 청소하려고 하겠다 했을 때요. 자, 청소하는 게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이분이 습관적으로 하던 일은 하도록 권장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해주는 것 하게 해줍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2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는 것으로 설치한다. 3번 욕실의 문턱을 낮추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5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욕실에 거울을 설치한다. 자, 키워드는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1번에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두면요. 걸려 넘어집니다. 좋지 않고요. 노인분들은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 두면 걸려 넘어집니다. 2번에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는 것으로 설치한다. 자, 안에서 잠글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자, 안에서 잠그면요. 밖에서 열지 못하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는요. 빨리 열지 못해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3번에 욕실의 문턱을 낮추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없앱니다. 문턱을 없애는 것이 더 좋습니다. 4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가장 좋죠? 화장실 표시 해주는 것도 좋은데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것 아주 잘하고 있고요. 정답입니다. 5번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욕실에 거울을 설치한다. 자, 치매 대상자분들은요. 거울이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라고 인식 못하십니다. 어떤 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욕실에 있는 거울은 치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2번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3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4번 식사할 때 옆에 앉아서 생선가시를 제거해 준다.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네, 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는요, 항상 익숙한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익숙한 환경. 그러다 보니까요, 네, 식사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그 식기도 같은 식기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1번에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좋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에 맞지 않고요. 2번에 음식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게 한다? 네, 대상자분들이 온도 확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먼저 온도를 확인한 후 그 다음에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3번에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아무래도 열량 소비가 많기 때문에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늘린다. 4번 식사할 때 옆에 앉아서 생선가시를 제거해준다. 자, 생선가시 이런 것들은요, 미리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미리 제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옆에서 앉아서 제거해주고 있다가 띵동하고 벨이 울려서 나갔다 오면요, 생선가시마저 다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치매 대상자가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에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좋습니다. 왜냐면요, 치매 말기에는요, 삼키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걸쭉한 음식을 주는 것이 좋지요.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자, 그랬을 때 1번, 제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번,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번,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번,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요, 치매인데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하고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하고 의사소통할 때는요, 첫 번째는요, 부정하거나 설득하거나 논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이 본 것이나 느끼는 것을 그대로 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득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해 주고요. 자, 어떨 때는요,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화제를 바꿔서 주의를 전환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주장과 감정을 수용해 줍니다. 아, 그래서 많이 힘드시군요. 해서 다독다독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이 망상이 너무 심하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주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요, 5번에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네, 감정을 수용해주고 거기에 같이 네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2번, 옷을 벗고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3번, 목욕이 왜 하기 싫은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5번,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네. 자, 사실은 시설에서요, 이 목욕을 거절하는 치매 대상자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기려 했을 때 거칠게 발버둥 칠 경우에는요, 절대 강제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목욕을 중지하는 것이 좋고요.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까요? 옷을 갈아입을 때 한다든지 다른 이분의 컨디션이 좋거나 마음이 편안할 때, 그때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3번, 지퍼를 올려주며 마지막이라고 경고한다. 4번,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5번,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네. 자, 여기서는요, 이분이 어떤 그 성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그냥 단정하지 않고요. 바지 지퍼를 내린다 할 경우에는요, 차라리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히는 것이 차라리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분들에게 잘 먹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따라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번 모든 과정을 대신 만들어준다. 2번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3번 큰 소리로 반복하며 자세히 설명한다. 4번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번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네, 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치매 대상자가 따라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는요. 자, 이럴 때는 옆에서 천천히 시범을 보이면서 함께 만들면서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번 재미있는 유행어를 섞어서 말한다. 3번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4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5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네, 자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하는 거 좋지 않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씩. 이번에 재미있는 유행어를 섞어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행어 같은 거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하면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네, 조용한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해 주고요. 4번에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좋죠? 네. 5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요. 대답하는 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번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4번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네, 자 인지자극 훈련은요. 네, 인지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우리 요양보호 과정이 시간이 늘어났죠. 치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인지자극 훈련에 대해서도 다 배우시고 나가시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2번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3번 밀려온 물이 집 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4번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 밸브를 열어 상태를 점검한다. 5번 집 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네, 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네,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자, 1번에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으면 안 되고요. 샤워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해가 발생한 그 홍수 물은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줘야 되고요. 이번에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습니다. 네, 2번 답이고요. 3번 밀려온 물이 집 안에서 빠진 직후에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위험하죠? 네, 빠진 직후에 바로 차단기 올리지 않습니다. 4번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 밸브를 열어 상태를 점검한다. 이것도 위험해요. 가스 밸브 바로 열지 않아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먼저 시켜줘야 됩니다. 5번에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한다. 물이 빠지고 나서요. 바로 양초 쓰는 것도 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 근무 중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2번 반지나 팔찌는 손을 씻은 후 착용한다. 3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네, 자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이 키워드입니다. 자 1번에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씻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
사용하고요. 자, 반지나 팔찌는 손을 씻은 후 착용한다. 네, 반지나 팔찌는요, 착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세균이 끼일 확률이 높아요. 3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닦는다. 자, 엄지손가락은요, 자, 다른 편, 반대편 손바닥으로, 네,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고요.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손톱 밑 씻는 방법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5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절대로 젖은 수건 말려서 다시 사용하지 않고요. 세탁 후에 사용합니다.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번, 천식 대상자가 사용한 식기, 2번, 대상포진 대상자의 세면도구, 3번, 요실금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4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5번,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오염된 의복. 네. 자, 여기서 감염 예방이 키워드인데요. 자, 천식 대상자는 네,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천식 전염되는 질환 아니고요. 대상포진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3번의 요실금도 전염되는 것은 아니에요. 4번의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는요. 이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우리가 따로 처리해 줘야 되고요. 자, 5번에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했는데요. 자,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것은 어딘가 오염 접촉했을 때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에 닿았을 때 거기서 피부염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산에 갔는데 온나무에 살짝 닿았을 때 그 닿았던 부위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를 말하죠. 가렵고 그랬을 때는. 그렇지만 이 접촉성 피부염은요. 감염을 시키진 않습니다. 전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의 손의 위치로 옳은 것은 네, 자 여기서는요. 하임리히법을 할 때는 손의 위치가 답은 3번 다인데요. 자, 어디냐?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자, 하임리히법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대상자 등 뒤에 서죠. 그리고 나서는 배꼽과 명치 중간, 바로 이 부위입니다. 여기다 주먹을 쥔 손을 감쌉니다.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을 힘차게 밀어 올리죠. 그래서 네, 이 압력에 의해서 네, 빠져나오게끔, 목에 걸린 것이 빠져나오게끔 하는데요. 한 번으로 안 되면 반복해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네, 자, 우리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자세예요. 자, 손의 위치 중요하죠?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에 손바닥 뒤꿈치를 대줍니다. 자,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있는 그림은 1번 다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는요.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고요. 양팔을 쭉 편 상태 그리고 나서는 체중을 실어서요.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자, 여기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된 것은 1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